안녕하세요. 웹표준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웹표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게 되겠는데요. 웹표준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웹 초창기에는 각 브라우저 제조사들이 웹의 기본이 되는 HTML 기술들을 구현하게 됐었죠. 각 브라우저 제조사들은 HTML 확장 기술을 개발하는데 같은 기술을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구현한 셈이 되었습니다. 자사의 유리한 기술 위주로 개발이 된 것이죠. 이 때문에 웹 개발자들은 각기 다른 기술 때문에 혼란과 새로운 기술 습득에 관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웹표준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는 웹표준은 상호 호환성에 관한 것들이며 특정 브라우저나 기술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웹 환경에서 액티브엑스를 보게 되면 오직 윈도우 환경에서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맥이라든지 리눅스 환경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액티브엑스 남용은 심각한 수준으로 모든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경우 윈도우 환경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에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크롬 등 많은 브라우저가 각각의 특징과 빠른 속도를 장점으로 브라우저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의 양상이 바뀐 상태입니다. 특히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웹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는 웹페이지는 점차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웹표준이라고 하는 내용은 구조에 대한 컨텐츠와 표현에 대한 디자인이 기능상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구조 HTML, 마크업 언어 같은 경우에는 웹 컨텐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구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 CSS, 해당 내용들은 웹 컨텐츠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기능 자바스크립트, 기능적인 브라우저의 상호작용을 담당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게 되면 웹 문서 자체가 가벼워지며 유지보수,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당하는 구조와 표현이 분리되지 않은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분리되지 않은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측면에서 웹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야 하지만 구조와 표현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HTML 구조는 그대로 놔둔 채 장애인을 위한 CSS만 따로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웹 접근성을 쉽게 높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같은 예로 모바일 사이트의 경우에도 모바일용 CSS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지보수라는 측면에서 편리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웹 표준을 지키게 되면 브라우저 간 상호 호환이 되면서 유지보수가 편리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접근성에 입각한 코드가 되는 거죠. 에디트 플러스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HTML을 편집하기 위한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걸로 사용할 부분들은 바로 에디트 플러스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에디트 플러스는 인터넷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윈도우형 문서 편집기로서 HTML 편집기, PHP 편집기, 자바 편집기, 그리고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 메모장을 대신할 뿐 아니라 웹 문서나 프로그램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기능들은 HTML, PHP, 자바, C, 그리고 CSS, ASP, 펄, 자바스크립트, VB 스크립트,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파일에서도 구문 강조 기능을 지원하고 있죠. 사용자가 작성한 구문 파일을 추가하여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지원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HTML 문서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장 브라우저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작성한 문서를 FTP로 업로드할 수 있는
FTP 기능을 지원하고 있죠. 이 밖에 헥스 뷰어, HTML 도구 모음, 사용자 도구, 줄번호, 눈금자, URL 강조 기능, 그리고 자동 완성, 클립 텍스트, 그리고 칸 단위 선택, 강력한 찾기와 그리고 바꾸기, 다중 실행 취소 및 재실행, 그리고 사용자 정의 단축키 등 다양한 기능들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편집보다도 에디트 플러스를 사용해서 편집하게 되는데요. 이 밖에 다양한 어떤 편집 프로그램들은 뭐 프론트 페이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드리버 같은 그런 이지빅 도구들도 있지만 가장 편리한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자, 익숙하게 많이 사용해 봤던 것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확인할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디트 플러스를 쓰면서 실제로 저희가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해볼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확인할 기능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코딩 서체 지정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어떤 내용들을 제작을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관련 URL을 한번 열어보시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editplus.com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사이트를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메모장으로 관련 URL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자, editplus.com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다운로드와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에디트 플러스 관련해서 관련된 그 편집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패치 파일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 반드시 크랙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기본 다운로드를 사용하셔도 평가판 다운로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하셔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들은 지금처럼 평가판을 다운로드 하시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있죠. 관련 URL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메모장으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에디트 플러스 버전 3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지금처럼 이제 저는 이제 평가판이 아니고 크랙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새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자, 보통 문서 형식이 있고요. 그리고 HTML 페이지,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 창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자, HTML 페이지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기본 형식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독 타입도 선언이 되어 있고요. 자, 트랜지셔널, 그러니까 이런 버전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관련된 메타 부분들 들어가 있고요. 자, 메타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지금처럼 이제 헤드 부분과 그리고 바디 부분으로 완성이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장을 하시면 HTML 문서 형식으로 저장이 될 텐데요. 자, 몇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에디트 플러스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지금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코딩 서체 지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서체를 폰트 지정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관련된 에디트 플러스 평가판 다운로드가 끝나신 분들은 바로 실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이제 서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의 지금 메뉴 도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문서에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영구적인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 부분을 한번 보시면 영구적인 설정에서 일반 글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글꼴 부분은 이제 서체 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는 이제 한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 위주의 서체를 지정하는 것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서체에 대한 어떤 글 크기와 그리고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을 하실 부분이 프린터 글꼴과 화면 글꼴과 일치시킨다 라고 하게 되면
제대로 이제 구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만들어 보시면 이제 저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장을 하실 때요. 자, 문서를 보시게 되면 저장하실 때 한글을 지원하는지 영문 코드로 작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HTML에 대한 인코딩이라고 하는데요. UTF-8 인코딩 방식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한글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문서를 저장할 때 여기에다가 지금 처음 문서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문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해보죠. 문서를 저장할 때 바깥쪽의 영역에다가 지금처럼 문서 형식을 저장을 시키는데요. 자, HTML 1번 예제를 이렇게 구현 만든 거죠. HTML 1번 만들 때요. 여기에다가 지금 코드 구조가 인코딩을 아스키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아스키 형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한글 구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장을 한번 해보시면 저장 구분에서 자, 문서를 한번 이렇게 HTML 1.h 들어가 있죠. 이런 문서를 한번 열어보시면요. 한글이 지금처럼 이렇게 요 형식에 대해서는 지금 문서 자체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장을 하실 때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새 이름으로 저장을 하실 때 지금 이제 메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UTF-8로 맞춰주시고요. 저장을 해보시면 그러면 동일하게 이제 반드시 저장하실 때 UTF-8 형식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인코딩을 맞춰주시면 한글이 지원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기능 브라우저를 따로 실행시키지 않고서도 HTML 문서의 내장 브라우저로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요. 저희가 이제 HTML 문서를 하나 정도 만들어 봤는데요. 이 문서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관련된 문서를 여실 때요. 지금처럼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에디트 플러스 3 이렇게 눌러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해당 내용들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롬 브라우저에 맞춰져 있는데 브라우저를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에 맞게 지금 열린 창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에디트 플러스 안에서도 컨트롤 B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브라우저 창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요건 이제 저희가 기능상으로 이렇게 있다 뿐이지 저희가 이제 크로스 브라우징을 하는 데에는 그다지 유용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필요할 때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스타일 시트가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보시면 자, 메타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메타 부분을 보시면 한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장을 하실 때요. 지금 스타일 시트라는 문서를 만들었어요. 스타일 시트. 만든 다음에 이제 문서를 바깥쪽에 브라우저 형식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들을 기본 양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양식으로 브라우저를 열어보시면 자, 지금처럼 문서가 이제 깨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지금 한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스타일 시트가 UTF-8 형식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장하실 때는 아스키 코드로 저장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이름으로 저장할 때는 지금처럼 UTF-8로 양쪽의 메타 부분과 그리고 인코딩을 맞춰주시는 거죠. 자, 메타 부분도 자, UTF-8로 맞춰져 있고요. 인코딩 또한 UTF-8로 맞춰져 있는데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그러면은 저장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UTF-8 형식으로 저장된 부분들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브라우저를 통해서 자, 한번 열린 거에 대해서는 브라우저에서는 F5번을 누르셔서요.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브라우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편집 영역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나 도움말 파일, 키 입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 가지의 그 기능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면요. 자, 문서 템플릿은 새 문서를 작성할 때 매번 같은 내용을 입력할 필요 없이 미리 서식으로 지정해 둘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되죠. 자, 이 밖에도 줄 번호라든지 눈금자, URL 강조 같은 거, 그리고 칸 단위 선택, 강력한 찾기와 바꾸기, 그리고 다중 실행 취소, 그리고 사용자 정의 단축키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파일 기능에서 보시게 되면 FTP라고 돼 있죠. FTP 업로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FTP를 통해서 업로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VN 체크업도 가능하죠. 자, 편집 기능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처럼 양식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헥스 뷰어 같은 것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최근 작업 문서를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열어볼 수도 있고요. 자, 보기를 보게 되면 자, 화면 글꼴과 프린터 글꼴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전에 알려드린 대로 문서의 영구적인 설정에서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보기에서 화면 글꼴과 프린터 글꼴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문서의 영구적인 설정에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문 강조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체크가 되시면 지금 이제 일반적인 글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처럼 구문 강조를 하게 되면 자, 예약어 부분들은 표시가 되는데요. 에디트 플러스 2버전과 3버전은 다르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에디트 플러스 3버전 같은 경우에는 HTML5 태그도 일반적인 예약어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그에 대한 구분으로 녹색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글자도 바꿔줄 수가 있죠. 자, 단어 강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어에 대한 강조 부분을 처리할 때 쓰게 되고요. 괄호 강조. 이렇게 돼서 구문에 대한 처리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문 강조만 쓰고 있는 편이고요. 자, 커서 위치 표시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눈금자 같은 것들 상단에 지금 나와져 있고요. 자, 줄 번호도 지금 라인 수들 지금 이렇게 왼쪽 부분에 라인 수가 나와 있죠. 자, 라인 수가 나와 있다라는 것들은 만약에 저희가 이제 오류가 생기게 되면 문서에 따른 오류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라인 수로 오류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탭 기호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탭 기호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 공백 기호. 자, 이렇게 띄어쓰기는 점으로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줄바꿈 기호 이런 것도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 필요에 따라서는 쓰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백 기호만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죠. 자, 코드 생략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코드 생략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코드 생략은 제가 이제 조금 알려드리는 기능인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해당 내용들 이렇게 간추림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훨씬 더 이렇게 스프레드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 기능들은 굉장히 추천해드리는 기능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코드 생략 이런 기능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검색에 대한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검색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알아봐야겠죠. 컨트롤 F를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래퍼에 대한 부분을 찾아 나간다 라고 하게 되면 래퍼 찾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래퍼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확장에 대한 부분을 열어보시면 찾을 말들을 이런 식으로 구문 형식으로도 찾아 나가실 수가 있고요. 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한 옵션을 보게 되면 자, 대소문자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전한 단어, 정규식, 화일 끝에서 되돌리기, 찾은 후에 닫기, 다음 화일로 계속 실시간 찾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각각의 단어들을 감지해 나갈 수가 있고요. 바꾸기라는 거는 이제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옵션들도 비슷한데요. 바꾸기에 대한 범위는 현재 화일, 선택 부분, 열려진 모든 화일 이렇게 해서 범위를 넓혀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브라우저 창도 이렇게 컨트롤 B로 확인을 해 나가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돼서 간단하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에디트 플러스를 사용해서 문서를 편집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내용들은 간단하게 웹표준 형식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확인해 보시고 계시고요. 다음 내용은 자, 브라우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일단 버전은 10까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무 작업에서는 맞춰지는 부분들이 9, 8, 7까지 맞춰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메인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자, 파이어폭스는 저희가 이제 모질라에서 비영리 재단에 해당이 되는데요. 2004년에 웹 브라우저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가장 강력한 검색 엔진과 그리고 웹표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가 기능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자, 웹표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메인 브라우저를 파이어폭스로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롬 브라우저나 오페라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나 jQuery 같은 것들을 확인할 때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해당 내용들에 대한 브라우저를 다운받아서 설치해 나갈 수가 있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서 부가 기능이 장착이 된 채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크롬이라든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확인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작업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순위를 보게 되면 파이어폭스를 먼저 작업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987 단계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확인하는 것들이 크로징 브라우저를 하는데 기본적인 작업 방식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웹표준 강좌를 진행할 때 어떤 내용들을 아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일단 파이어폭스 부가 기능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